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58-8838 몬스터 셰프.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고민을 넣어준 내 친구 쇼한 침대. 쇼한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포근한 느낌. 오늘부터 내 친구 쇼한 침대.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걸 안다면 헌법은 꼭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손석희 앵커가 추천하고 김영란 전 대법관의 일독을 권하는 시민을 위한 교양 필독서 지금 다시 헌법. 한 손엔 촛불, 한 손엔 헌법. 더 이상 뺏기지 않기 위해 우리가 들어야 할 것들. 지금 다시 헌법. 로고폴리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보수 인터넷 매체와 직무정지 이후 첫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실 인터뷰라고 부르기 민망합니다. 예를 들어 최 씨와 대통령이 사실상 경제적 공동체라고 하는데 예금 통장을 같이 사용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너무 유치합니다. 같은 통장만 사용 안 하면 경제 공동체가 아닌 게 되는 건가요? 동네 잡범도 공범끼리는 같은 통장 사용 안 합니다. 그리고 최순실이 여러 회사 만든지 몰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몰랐다고 하면 당연히 후속 질문을 해야죠. 그럼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는 생기자마자 어떻게 알았느냐? 누가 그런 회사가 있는지 알려줬느냐? 아무 실적 없는 그 회사를 왜 KT의 광고 대행사가 되도록 KT 회장에게 압박을 했느냐? 대통령이 직접 이권을 챙겨준 회사들은 왜 오로지 최순실 회사밖에 없느냐? 언론인이라면 최순실 회사를 모른다는 답변에 당연히 이렇게 물었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뒤에서 누군가 관리하는 것 아니냐? 혹시 배후로 지목되는 인물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르면 정말 웃기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증거를 인멸하고 말을 맞추고 위증을 지시하고 조직적 관리를 한 배우가 청와대 아닌가요? 이런 건 인터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원없이 풀어주고 싶은데 제대로 질문할 인터뷰어를 못 찾아서 그랬다. 그럼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제가 성심성의껏 인터뷰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김호준의 제안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제가 보통 수요일은 새벽까지 조그만 방송을 하나 놓고 하는데 다 끝나고 나서 새벽에 이걸 봤어요. 새벽에. 그래도 봐야 되니까. 졸려 죽겠는데. 보다가 화가 나가지고. 이것은 인터뷰가 아니야. 근데 화가 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어제 저희도요, 갑작스럽게 인터뷰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또 하필이면 이 굉장히 보수 매체로 유명한 정규제 TV에 콕 찍어서 나갔다라는 사실을 보고요. 대통령이 정말 작정을 했구나라는 느낌을 받긴 받았습니다. 아니요, 보수 인터뷰 매체는 나는 점에서는 점 자체는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게 제가 바람이 많이 새네요, 오늘.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질문을 이어서 해야 되죠. 네네. 네. 그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이 나오면 기자는 당연히 후속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이어지는 질문이 없어요. 제가 가장 불만인 지점은 뭐냐면 당연히 인터뷰는 답변을 하면 쏙 마음에 드는 답변이 아닐 경우도 많단 말이죠. 네, 그렇죠. 후속 질문을 해야 되는데 후속 질문이 없어요. 후속 질문이. 자, 그리고 특히 사실 이건 인터뷰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3월 13일 이전에 판결을 날지 모르니까 거리로 나서 나를 지켜달라. 그러니까 본인 지지자만을 향한 지령문이죠. 그거는 혼자 그냥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그 상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언론인이라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박사모 회원을 혹은 회장님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주고받으면 저 이해하겠어요. 언론인의 틀을 쓰고 이게 인터뷰라는 형식으로 나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작은 신문도 아니에요. 네, 한국경제신문 주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은 경제지 굉장히 큰 신문인데 왜 이런 역할을 해주냐는 거죠, 저는. 한국경제신문이 대기업 삼성, LG 이런 현대차 같은 곳에서 출자를 해서 만든 회사이긴 하거든요. 속칭 정경련 회사들. 네, 그래도 언론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기본 틀은 갖춰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유라는 어른 쪽 보고 못 봤다 그러는데 김종 차관은 어젠가요? 그저께 법정에서 증언했잖아요. 예, 헌법재판소 나와서도 이야기했었습니다. 네, 정유라 같은 선수를 키워주라고 직접 이름까지 거론해서 공무원을 충격에 빠뜨린 적도 있는데 어른 쪽 보고 못 봤다고. 심지어는 금메달인가요? 따고 나서 청와대 방문해서 선수단으로 같이 사진도 찍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관계도 다 어긋나고. 네. 이게 오래전부터 이 탄핵 사건을 기획한 거 아니냐. 탄핵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죠. 정말 예. 세상에 아무도 몰랐는데 이건 지령문입니다. 인터뷰가 아니라. 네. 나 3월 13일 날 탄핵 인용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막아달라는 지령문이죠.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 같고 이게 대부분 앞에 아니라고 한 것들 보면 연문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정윤혜 씨의 밀회 그리고 정유라 씨가 딸이냐 탄핵 사유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전혀. 네. 대부분 부인한 것들이 서로 그 말이 다 맞다 해도 탄핵 심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이 아니니까 탄핵 사유로 올라간 것들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이어서 말하는 논중의 오류 중에 아주 가장 수준 낮은 오류인데 근데 이제 이걸 본인 지지자들은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면 지령문을 내리신 거죠. 네. 더군다나 오전에는 또 최순실 씨가 특검에 가면서 퍼포먼스를 하셨잖아요. 수미상관의 그렇죠. 퍼포먼스 얘기예요. 아침에는 최순실 씨가 저녁에는 대통령이 직접 수미상관에 3월 13일 이전에 된다고 하니까 급한 거죠 지금. 최순실 씨 소리 지른 것도 화제가 됐죠. 네,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심지어요. 어린애와 손자까지 멸망시키겠다고 하고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게 하겠다라는데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희 취재진들도 굉장히 깜짝 놀랐었는데요. 지금까지 최순실 씨는 법정에 나오거나 할 때 항상 얼굴을 가리거나 취재진의 사진 찍는 모습을 굉장히 의식한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는 굉장히 고개를 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작정한 듯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작정했죠, 당연히. 예. 네. 가장 많은 카메라가 올 테니까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신 거죠. 네. 퍼포먼스를 하신 건데 여기 대해서는 뭐랄까요. 공식 논평을 특검 사무실에서 청소하신 아주머니께서 하셨잖아요. 네. 공식 논평을. 연명하느라고.
예, 뭐 심지어 세 차례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장티부스죠. 예. 그렇죠. 장티부스 하네 이런 거죠. 예.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80% 가까이는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탄핵이 돼야 된다고 하고 있는 게 이제 국민 여론인 만큼 일반 국민 여론의 눈높이에 딱 맞는 반응인 거죠. 예. 그리고 연령대도 아마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 보입니다. 네, 같은 세대의 같은 여성으로서 총사하면서 이제 보시기에 이 단어로 추격될 퍼포먼스다. 예. 조만간 이 아주머니를 저희가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될지 모르겠는데 안 한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헌법. 참, 한 가지 더. 예. 네, 꼭 이거 짚고 예. 넘어가고 싶은데, 듣다 보니까 계속 여성의 이슈다. 뭐 7시간도 여성이라서 그렇다. 여성 대통령이 아니면 그런 비하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라는 7시간하고 이야기를 했죠. 여성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뜬금없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제, 풍자와. 네. 예. 이게 뭐 젠더의 문제가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붙이는 건데, 특히 보수단체라고 하면 특히나 여성인권에 가장 둔감한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갑자기 여성인권을 얘기하는 것도 웃기긴 한데, 그래도 그쪽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갖다 붙이는 거죠. 그 목적은 이해하겠는데, 저는 일부 여성단체가 풍자를 여성 혐오라고 공격하는 그쪽의 주장에 동조하는 거는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해하기 어렵냐면, 여성단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정치 사회에서 약자다. 그럼 기본 문제의식이 그거잖아요? 동의하고 저도. 그래서 남성에 비해서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여성 권리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 풍자는 대통령이라는 권력에 의해서 블랙리스트로 올라서 고생한 예술가들의 어떤 일종의 저항이에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야. 그림 그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대통령이 권력이고 대통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 있는 게 예술가예요. 약자가 예술가인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로 이번엔 여성단체는 예술가 편이 돼줘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불평등하고 불공평한 문제 때문에 이 문제 제기를 해왔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대통령과 모사예술이라는 관계를 보면 이쪽이 약자이기 때문에 약자의 편에 감정이입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 같은데 정반대로 갑자기 보수단체에 굉장히 정치적이고 억지 주장에 동조하는 일부 여성단체가 저는 이해하기 어렵고 그걸 또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다시 한번. 7시간에까지 갖다 붙이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보는데 7시간은 하고 여성인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어쨌든 여성인권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예. 타이밍이라고 보신 거죠. 예. 자, 말이 안 된다. 얘기하고 다음 뉴스가 뭡니까? 네, 헌법재판소가 그래서요, 이 재판관 7명이 최종 결론 내릴 만한 상황이 생기면 심각한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를 넘기지 않고 선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건 사실은 초반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죠. 예. 네. 한 분 더 관두면 사실은 7명 남는데 그 중에 한 분만 아프거나 그래도 심판을 진행할 수가 없거든요. 아예. 그분이 하다못해 감기라도 들거나, 그죠? 어디 무슨 교통사고로 나거나 못하는 거예요. 아예. 그런 상황은 이렇게 중요한 판결에서는 너무 위험한 상황이니까 최소한 본인이 있을 때 했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계속 지연하고 있으니까요. 적어도 저 하나 출근해서 8명인 상태에서는 판결을 내려달라. 굉장히 상식적인 주장인데 이제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런 퍼포먼스가 동시다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 어제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도요, 이중한 변호사, 이 대통령의 대리인 이중한 변호사가 이것이 굉장히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결심을 할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이 연명한의 문구를 가지고 저희 시사 음유 시인 있지 않습니까? 전소? 예. 네. 그분이 뭔가 하나 작품을 들고 나오지 않을까.
큰 소스가 나왔기 때문에 소리 지르는 것과 함께. 알겠습니다. 13일 이전에 정상적이라면 판결 날 확률이 대단히 높은데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겠죠,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들은 한 번에 사퇴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총사퇴를 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시간이 대폭 지연이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는 변호사가 없으면 안 되는 그걸 뭐라고 하죠? 강제 변호사 중인가? 예, 헌재에서는 그런 법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된다고 법으로 정하고 있고 만약에 이걸 계속 안 정하면 국선 변호사로 할 수도 있지만 그 직전에 또 아마도 자기들이 한다고 할 테고 그러면 서류 검토를 또 해야 된다고 시간을 달라고 하거든요. 통상. 그럼 서류 수만 페이지예요. 언제 봅니까 이거. 그렇게 못해도 2주 3주를 또 미루겠다는 거고 설 연휴 끝나고 나서 2주 3주 가면은 이제 1, 2주밖에 안 남는 거예요. 2월 달은. 그럼 특검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검 절반밖에 안 지나는 시점이지만 어제 그저께부터 이러한 기획들이 있는 것 같으니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예, 청와대 측이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한국자유총연맹 회원들을 박수부대로 동원한 사실이 드러났다라는 뉴시스 보도입니다. 허현준 행정관과 자유총연맹 전 고위 관계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했다라는 건데요. 2015년 10월에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기로 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사람들을 동원해달라면서 인적사항을 서로 주고받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A씨 이야기로는요. 청와대에서는 100명 이상 참석해달라라고 했었는데 자유총연맹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해서 80명 정도 갔고 가서는 대통령이 연설하면 우와 하고 환호성 치르는 그런 것들을 했다라면서 박수부대로 활용됐다라는 사실을 밝힌 겁니다. 관제대모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 이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는데 박수부대를 동원했다는 거는 듣도 보도 못한 일국의 대통령이 동원 없이는 반응을 이끌어낼 수 없는 정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들도 아니까 박수부대를 너무 다른 표현 없나? 쪽팔리다는 말 말고 제가 이거보다는 좀 고급한 표현을 쓰고 싶은데 딱히 표현이 생각 안 날 만큼 이게 뭡니까?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을 하는데 박수부대를 부르는 나라가 어딨어요. 최소한 아무리 지지자가 없어도 대통령 정도 되면 그 정도 박수는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죠. 자기 지지자들로부터. 그게 없어서 돈 주고 이거 사람들 부른다는 게 이건 부끄럽다는 표현은 부족하네요. 이건. 차라리 박수를 못 받고 말죠. 네. 정말 안 들킬 줄 알았겠죠. 네. 다음은요. 관련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정경련 쪽에 친정부 단체 10곳에 지원을 요구했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을 삼성이 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라는 JTBC 보도입니다. 이것은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의 진술에서 나온 건데요. 기업 모금 대부분이 삼성 돈이라는 취지로 특검에서 진술했다고 합니다. 참 요즘 아이러니 많이 느낍니다. 특검이 있는 사무실이 원래 삼성전자가 건물주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JTBC는 당연히 삼성의 계열사죠. 그런데 삼성의 가장 아픈 보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하나 살리려고 이제 삼성이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죠.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하는 기업인 한 사람 때문에 삼성은 엄청 거대한 기업이거든요. 사실 글로벌한 기업이고 그쪽이 입은 마케팅적인 혹은 기업 유니티의 피해는 비교할 수 없는 조단위의 피해라고 봅니다. 그럼 감옥 좀 갔다 오면 되는데 그거 하나 막으려고. 예.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아니죠 사실은. 어쨌든 이 돈도 삼성이 많이 냈다. 네.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님께서 이분은 직장인이거든요. 재벌이 아니고 정경련을 취재한 직장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어차피 정경련도 해체된다고 얘기도 나오고 사실대로 막 말씀하시는 거죠. 이 돈도 삼성이 냈어요. 삼성이 돈 많이 냈네요. 이런데. 다음 뉴스는요. 반기문 전 총장 관련된 뉴스입니다. 반 전 총장이 동생 반기상 씨의 소개로 중국 기업인을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한겨레 보도인데요.
방기상 씨가 고문으로 있는 회사입니다. 반 전 총장은 그동안 동생 방기상 씨와 조카 주현 씨가 미국에서 기소된 사실 등과 관련해서 동생이 하는 일이라 잘 모른다라고 말했지만 이와 배치되는 정황이 나왔다라는 보도입니다. 2013년 8월 달에 중국 화한그룹 홈페이지를 보면요. 당시에 반 전 총장이 이들과 만나서 사진을 찍은 게 나옵니다. 이 당시 만남은 화한그룹의 국제 상급 고문이었던 동생 기상 씨가 주선했다라고 밝혀져 있는데요. 방기상 씨 또한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인정했습니다. 아니, 방기상 씨, 반기문 전 총장의 동생분은 이렇게 형님을 돕지 않는 발언을 많이 하세요. 연속으로. 이상하네요. 네. 이분은 그게 문제가 된다는 인식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쵸? 전화통화를 좋아하실 수도 있고요. 언론과에? 예. 왜냐면 이게 이제 이해충돌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정치에 대한 최소한의 감각만 있어도 서로 본인이 그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이제 부인하게 마련인데 이게 술술술, 네. 말하시는 걸 보면 본인이 관계가 있는 회사의 회장을 만나도록 주선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유엔 사무총장을. 예. 이거는 전화하면 그냥 다 끌어버리는 게 보통의 반응인데, 제가 했어요, 소개. 아이, 참, 네. 그래서 이분한테서 의외의 많은 뉴스가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젠가 그저께도 또 하나 인정한 거 있었습니까? 네, 그렇죠. 네. 잘 알고 있었다고. 누구죠? 자신 아들의. 네, 자신 아들 병역 비리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걸 형님도 잘 알고 계시다고. 형님은 장성한 조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장성한 이후로 못 본 지 오래됐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아이고, 알고 계시다고, 형님도. 네. 아이고. 취재하기 참 편한, 네. 감사합니다. 자, 아니, 이런 반응 잘 안 나오는데, 특이하게도 계속 인정하는 뉴스가 나와서, 의아합니다. 네. 정치하고는 먼 분인 것 같아요. 이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일부러 형님 못 되라고 그러는 일은 아니겠죠. 예, 아마 본인은 해명을 하시고 싶었던 상황일 것 같은데요. 네. 짐작을 해보자면요. 이제 그건 맞지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실 텐데, 언론 입장에서는 그게 맞다. 그렇죠. 소개한 건 맞지만 다른 뜻이 아니라, 근데 소개한 건 맞지만이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사실은 그 소개한 게 맞냐는 거 질문하려는 거군요. 그렇죠. 네, 딱 그거를 묻고 싶은데, 그거부터 말씀하시는, 그렇게 해명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게 본인의 발언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네, 거죠. 네. 형님이 말려야 될 것 같아요, 동생을. 전화 받지 말라고 기자들한테. 제목 하나 정도 더. 네, 황교안 총리가요, 박정희 박근혜표 무역투자회의를 주재한다라는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이게, 대권 주자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 연장 뉴스네요. 그렇죠. 네. 큰 무대가 된다라는 건데요. 그럼 시장 가야 되는데, 시장 가셨나요? 예, 어제는 쪽방촌을 방문하고요. 전통시장을 찾는 이 민생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권 행보만, 조만간 턱받이 하러 가시겠네요. 또 요새 군을 자주 찾고 계십니다. 예, 본인이 군을 안 갔다 와가지고 그게 약점이니까 자꾸 이제 대권 행보가 맞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설 직전, 요즘도 설 민심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과거하고는 다르게 요즘은 카톡도 하고 끊임없이 의견 교류를 가족 간에도 하기 때문에 못 보더라도 설 이전까지는 적어도 6개월, 1년 동안 제대로 못 보다가 그때 만나서야 서로 의견을 확인하는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 민심이라는 게 전 따로 있다고 이제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않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사실 설 연휴 직전에 대통령 또 그래서 나온 거고요. 설 연휴에. 그런 토크를, 가족 토크를 할 때 밥상에 올라가라고. 근데 어쨌든 이 설 연휴를 전후해서, 반기문 전 총장의 뭐랄까요, 실망한 보수 지지층이 갈 것을 찾다가 황교안 총리한테 표가 조금 더 갈 공산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황교안 전 총리가 저는 이대로만 잘 이렇게 대권 행보를 하시면
3위권까지 가능하다.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시장과의 자리 바꿈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건 황 전 총리 개인의 훌륭함하고 문재인 대표의 개인적인 훌륭함하고는 무관하게 그분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사람이 현재 1위가 누구냐를 보고 표심이 몰려가는 현상이 최근에 보이잖아요. 그건 개인적인 훌륭함과 무관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프레임의 힘인 거죠. 구도의 힘. 그 구도 안에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데 황교안 전 총리도 보수도 마음을 준 후보가 필요하잖아요. 황교안 총리. 예. 예. 죄송합니다. 땡.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 총리라고 하셨습니다. 벌써 이 후보를 만드시는. 후보의 느낌이 강해서. 예. 이분의 지지율이 여하간 반기문 전 총리가 빠질 지지율을 받아올 1번 타자가 이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뭘 어떻게 잘해서라기보다는 받아올 구도에 있다. 그러면 어쨌든 보수 지지층도 마음을 줄 후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눈에 띄니까 이분한테 가서 3위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크로스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3월달 혹은 2월달 내에도.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은 위기입니다. 제가 보기엔. 네. 이거 약 20초만 얘기할 거를 거의 2분이나 제가 늘어지게 얘기하는 걸 보아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 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최고의 코너죠. 내부자 둘. 근데 오늘 두 분 다 안 나오셨어요, 또. 바른정당의 김성태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쁜 사람으로 찍은 안민석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의원님, 항상 그렇게, 네. 아니, 안민석 의원님 항상 그렇게 뭔가 준비하시잖아요, 앞에 오프닝 멘트를. 청취자들과 교감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두 분이 근데 왜 오늘 안 나오셨어요? 아유, 이제 설 아래니까. 네. 아무래도 지역구, 주민들, 특히 이제 기성객들 인사도 하고, 또, 지역 사무실에서 챙겨야 할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예, 예. 요즘, 다음 주에 꼭 나가겠습니다. 네, 꼭 나와주시고, 두 분이 같이 나와서 얼굴을 맞으며 보면서 이렇게 틱틱하게 해야 예. 애정이 전달이 되기도 하고 재밌거든요. 그걸 즐기는 사람이 또 공정적이시고. 네, 전 너무 좋아요, 두 분이 싸우면. 자, 근데, 바른정당부터 이제 먼저, 일단 축하드리고요. 예. 중앙당 창당까지 다 된 거죠,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혹은 정당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교부금도 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이제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물리적인
꼴은 다 갖춰졌다고 봐야 되네요. 그죠? 정당으로서. 그렇습니다. 정당으로서의 모든 모습과 또 정당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다 갖추고 또 국회 안에서는 원내 교섭 단체로서의 또 역할이 이루어지고 또 애적으로는 총선, 대선, 지방선거를 다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다 갖췄죠.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28일 만에 이렇게 그것도 원내 교섭 단체로서의 정당이 이루어진 것은 헌정 역사상 처음이죠. 워낙 선수분들끼리 모여있어서 그런지 엄청난 속도로 당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매끄럽게. 그 대목에서는 진짜 감탄했는데, 근데 지지율이 안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 할 줄 알았는데. 예. 아무래도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원래 처음 만들어지면 첫 술에 배부를 것처럼 막 컨벤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역으로 빠지고 있어요. 이 원인이 뭘까요? 반기문 전 유엔 총장도 사실상 컨벤션 효과도 없이 좀 지리멸렬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저희 바른정당도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의 이 기치 아래 이제 좀 세부적인 실천과 행동이 이제 뒷받침되는 걸 이제 국민들이 지켜보고 또 이렇게 느껴야 이제 우리 바른정당에 대한 국민들 애정도 이제 나오겠죠. 내부적인 원인 분석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목받는 정치인들이 훨씬 더 많아요. 지명도 있는 정치인도 더 많고 알려진 정치인들, 친근감 정치인들 대부분 바른정당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서 나가자마자 지지율이 새누리당보다 최소한은 높을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높은 듯 하다가 점점점 빠지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간결한데 심플하면서도 이렇게 간결한 어떤 그런 정당의 스펙트럼 이게 이제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보수 영역을 적극적인 대변을 하는 그런 부분도 좀 모자라고 그렇다고 해서 중도층을 껴안고 아우르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정책이나 또 역할도 좀 미미하고 그러니까 어정쩡한 이 여건이 되려 지금의 현실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거면 분당 왜 했냐 이렇게까지 공격을. 분명한 사실은 수구 보수 그러니까 극우 보수는 상당히 위험하죠. 그걸 털어낸 거죠 저희들은. 자,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건강한 보수의 어떤 그런 가치를 이제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포부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정리 정돈을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건 자체 분석이고 안민석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원인이? 저는 일단 제가 예전에 독일 갔을 때 그 촛불 집회하던 동포들이 영하 10도 되는 추운 날씨에 발을 덩덩 구르면서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던 그 목소리 아직도 쟁쟁한데요. 먼저 그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이 바른정당이 저는 이게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좀 얌체 정당이라고 보여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대통령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책임이 있는 분들이 이 책임을 지지 않고 다시 한번 집권을 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임져야 될 보수 정치 세력이 재집권을 하려고 기존의 새누리당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니까 국민들의 한 95% 가까운 대다수가 이 새로운 정권을 기대를 하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따로 뛰어나가지고 정당을 만든 게 이름은 좋죠. 바른정당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보수가 다시 재집권하려고 하는 것은 얌체 같은 짓이죠. 이게 얌체 정당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얌체 정당. 네. 그래서 이 얌체 정당에 지금 반기문 반기문 그분이 올라타려고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얌체 정당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반기문 그분 자체도 안 오르고 그러니까 양측이 딜레마가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없고 어제 헌재 소장께서 2말 3초 정도의 헌재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은 거의 벚꽃 대선, 벚꽃이 질무렵의 대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고 이 정당과 반기문 간의 지지율은 안 오르고 상당히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죠. 이제 문제는 아마 이제 설 민심 이후에 이 다급하고 불안한 양측이 모종의 이제 정치적인 결단을 내릴 거라고 보는데. 모종의 결단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결국에는 반기문 그분 전 총장께서 바른정당에 저는 입당하는 거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바른정당에 입당 안 하고 독자적인 세력을 모으겠다고 일단 선언하신 것 같은데. 독자적인 세력을 모아서 대선 레이스를 하려고 그러면 전제가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기문 총장은 지금 거의 뭐 가랑비에 팬티 젖은 나그네 신세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그네는 초가집에 들어가서 팬티부터 말려야 될 그런 상황인데요. 동력을 잃었어요. 특히 이제 집안 단속도 못하는 분이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짜증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카 군대부터 보내고 난 다음에 차기 대선에 나오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어쨌든 안민석 의원님은 바른정당에 곧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거 말고는 다른 대안이 있겠어요? 아니면은 출마를 이제 포기하는 것 말고 출마 포기하거나 바른정당 후보 나서지 않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가 있나요? 정치라는 게 복잡한 것 같지만은 간단한 겁니다. 참 안민석 의원님께서는 이제 사실상 최순실 국정농단의 이 몸통까지 밝혀낸 그런 장본인 아닙니까? 사실상 최순실 이 게이트는 안민석 의원의 오래전 준비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 온 부분에 기여한 공로가 제일 크신 분인데 이런 때일수록 또 본인이 좀 겸손해지고 또 점잖아질 필요가 있는데 아유 참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부자 몸 조심하라는 말도 있고 지금 민주당의 표창원 의원께서 그것도 국회 안에서 그 협잡하고 해모스러운 그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심지어 우상호 원내 대표께서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었겠냐 이런 표현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그렇게 몰지각한 분들에 대해서는 일가를 좀 날리시고 지금 뭐 바른정당 솔직히 여러 가지 시간도 부족했고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뭐 이렇게 잘하라는 그런 뭐 격려 한마디는 필요한 시기인데 그렇게 그냥 반기문까지 싸잡아가지고 아예 그냥 이번 조기 대선판에서는 얼씬도 하지 말라는 그런 식의 참 너무하시네 보니까. 오늘 또 말씀 주신 충고는 제가 귀담아 듣겠고요. 근데 아무튼 그 바른정당에서 반기문을 뭐 손잡고 대선을 치르기 전에 반기문 조카 군대부터 보내라고 하세요. 반기문 총장도 이제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가장 진솔함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때로는 잘못한 것도 용서도 하고 때로는 너그러이 이해도 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께서도 이제 본인과 또 가족들 주변에 이런 사회적 무리나 또 지탄이 있었던 분들 계시면은 진솔하게 입장 또 밝히시고 또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군대 도피하는 거는 잘못된 거 맞죠?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 거는. 근데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특히 보수 정치. 아니, 저 반기문을 만나야, 반기문 총장을 만나야 뭐 그런 충고를 하든 뭘 하든 말 거 아닙니까? 아주. 언론에다가 대고서 반기문 씨가 바른정당 후보로 나서는 현재 조건은 조카 군대부터 보내고 들어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게 진정한
보수 정치인다운 김성태 의원님다운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이거는 여야의 문제,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군대 문제는 국민들에게 아주 예민한 문제고 군대 갔다 온 남자들 볼 때 특히 제 아들도 지금 군대 가 있거든요. 철원에 백골부대 가 있어요. 군대 자식들 보내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괘씸하고 아주 열받는 일이거든요. 안민석 의원님, 저도 조카 가까운 조카라면서요. 조카 다 설득을 해서 군대 보내는 일부터 하는 게 반기문 대선 출마의 첫 번째 할 일인데 그 일을 안 하시고 대통령 대권 잡겠다 하니까 국민들이 지금 군대를 갈 수가 없어 체포돼가지고. 아니 뭐 군대는 안민석 의원님만 가도 미국에서 은근히 그냥 자랑하고 나도 70년대 동부 전선에서 군생활 거의 35개월 가까이 했어요. 저희 아들도 저는 40개월 했어요. 양구에서 최진방에서 근무했고요. 예? 몇 살 때 가셨어요? 저는요. 예? 예, 몇 살 때 군대 가셨어요? 22살 때인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저는 29살에 갔다 왔어요. 저 같은 사람 볼 때는 반기문 후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의원님들 그런 군대 언제 갔다 왔다는 얘기 두 분이 따로 하시고요. 그래서 네. 반기문 전 총장은 바른정당에 들어가는 겁니까, 김성태 의원님? 저는 뭐 그렇게 쉽게 들어오실 분은 아니라고 봐요. 아직도 이 반기문 총장의 딜레마가 이겁니다. 아까 우리 바른정당의 스펙트럼에 대해서도 약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반기문 총장도 본인은 밖에서 전체 3지대를 아우르는 중심이 되고자 하고 있고 또 그런 꿈과 희망을 많이 또 준비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국 정치라는 게 본인의 뜻과 희망대로 그렇게 이렇게 움직여 주지는 않는 거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대변해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도 확고하게 가지고 그렇게 하고 중도뿐만 아니라 또 좀 진보적인 세력들까지도 아우러낼 수 있는 그런 포부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설 쉬고 하여튼 설 이 연휴 기간 중에 정치적인 구상을 이제 막상 한국에 들어보니까 현실적으로 많은 벽에 부딪히는 걸 본인이 경험했을 거예요. 만만치 않죠, 정치가.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제 판단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최종적으로는 여하간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를 거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바른정당에 입당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그렇게 보는 정치 전문가들이 대체로 많죠. 또 국회의 현역 의원들도 그런 시각들이 많은데 그게 뭐 쉽게 될 일은 저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뭐 지켜보시면 알겠지만은 계속 밖에서 이런 3지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선이지 기존 뭐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지향하는 바른정당에서 자신의 영역을 또 가지고 또 유승민이라든지 남경필 이런 경쟁자들과 또 경쟁을 치러내면서 애를 확대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오직 본인이 판단하는 문제지 뭐 저희들이 뭐 어떤 입장을 가질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들어오면 환영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급하게 영입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뭐 바른정당에 와서 둥지를 털겠다면은 뭐 적극적으로 환영할 일이고 또 밖에서 그렇게 애연을 확대하는 측면에서의 좀 정치적 기반을 좀 더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대로 존중해 줘야죠. 예. 반기문 총장이 제3지대로는 물 건너 가고 있다고 보는 두 가지 이유가요. 첫째, 이게 전제가 되려고 그러면 반기문 총장의 지지율이 상승되거나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 그밖에 무소속 주자들이 반기문 총장 중심으로 제3지대에 모일 수 있을까요? 좀 불가능하다고 보죠. 지금 안민석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뭐 저도 대체로 동감합니다. 현 상태에서는. 두 번째로 개헌을 매개로 하자는 이야기도 물 건너간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미 대선 전 개헌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주자들은 경선 일정에 지금 올인하는 것도 촉박한 판이기 때문에 이제 개헌은 대선 후보 이제 공약으로 이제 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전제가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3지대, 특히 반기문이 이야기하는 제3지대론 이거는 이미 물 건너갔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이제 반기문 총장이 원하는 범여권 후보의 범여권의 통합 후보 이걸 이제 원하겠지만 이것도 반기문의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에서는 가능하겠습니까? 두 분한테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분야야말로 두 분의 뭐랄까요 직접 언급해 주시고 밀어붙일 사안이라고 보는데 이 특검이 2월 말에 끝나는데 지금 추세로 보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때문에도 그렇고 그 기간 내에 할 일이 여전히 많이 남은 채로 끝날 것 같거든요. 이거 연장하는 거 어떻게 안 되나요? 특검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치 지형이 정말 예민합니다. 그리고 또 특검 연장은 또 행정부의 또 수반인 또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지금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특검법을 개정하면 되는데 그 개정을 바른정당만 도와주면 될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이게? 저희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인색하고 옹색해 줄 이유가 없다고 보고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려 저희 바른정당의 입장보다는 지금 야권인 특히 절대적 지지를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문재인 캠프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대려 아주 힘들어질 거예요. 이분들은 왜 그런가면은 하루라도 빨리 지금이 정말 좋은데 이대로 쭉 이렇게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루라도 빨리 조기 대선을 치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간절한데 과연 더불어민주당에서 흔쾌히 특검 연장을 수용하고 그걸 행실을 할지 제가 갖는 가장 큰 의문입니다. 오히려 그러면은 제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한번 입장을 한번 줘보시죠. 네, 그러면 제가 우리 오늘 당장에 우상호 원내대표 만나서 우리 그 특검 연장 하자라고 설득을 하고 특검 연장 저희들이 받으면은 바른정당에서도 김성태 의원님이 책임지시고 특검 연장 추진하시겠습니까? 저는 바른정당은 새누리당하고 저는 합의이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눈 맞추고 다시 연애를 할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문회 연장도 못한 거 아닙니까? 끝으로는 새누리당이 반대를 해서 안 한 것 같지만 사실 바른정당이 뒤에서 동조를 한 거거든요. 이거 역시도 특검 연장을 보수 세력이 지금 원하겠습니까? 보수 세력이 박근혜 구속시키는 걸 원하겠습니까? 특검을 연장한다는 거는 박근혜를 이재용을 뇌물죄로 구속시키겠다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바른정당은 탄핵을 주도한 분들이 모인다는데요.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께서 뭐 근데 균형도 좋고 좋은 주장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지난번 국조특위 기간 연장은 저희 당론은 분명히 그걸 기간 연장에 이미 찬성하고 저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또 본인 당사자하고 정세균 국회의장까지도 같이 만나면서 한 노력이 있는데 그 진정성이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 뭐 새누리당하고 굳이 연결 지으려고 뭐 합의이혼 위장이혼 이야기하면서 또 특검 연장도 새누리당이 떼놓고 반대하면은 뭐 바른정당 그 다음에 숨어서 또 사실상 반대할 거다 이런 식의 입장을 이 설명절 앞두고 우리 국민들에게 이게 참 청문회 연장을 위해서 김성태 위원장님께서 했던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특검 연장을 위해서는 바른정당하고 더불어민주당만 세게 밀어붙이면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가능성이 낮아 보이느냐? 바른정당이 이걸 적극적으로 진정성 있게 특검 연장에 찬성하지 않을 거예요. 김성태, 안민석 의원.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아삭거리는 소리 들려? 와, 진짜 맛있다. 이 김치 어디에서 샀어? 김치 어디서 샀냐면 화 뭐? 무슨 김치라고? 그러니까 어디 김치냐면 바로 뜸들이지 말고 빨리. 도대체 어디 김치야? 화통김치.
핫통김치라고. 국내산 재료로 100% 자체 생산하는 화끈하게 통하는 핫통김치. 얼른 검색해서 사 먹어. 제가 명리학을 한 전제가 뭡니까? 간단해요. 기존의 명리학은 인간을 길흉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인간의 운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제 출발이 됐냐? 모든 명식은 그 자체로 본연의 존엄함을 품고 있다는 전제 출발해야 됩니다. 강헌의 명리 심화편 출간 도서 출판 돌베개 김어준의 뉴스공장. 네, 첫 번째 인터뷰 시간입니다. 대권 주자들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바른정당의 첫 번째 공식 출마 선언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했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은 저도 감회가 새로워요. 왜냐하면 지사님이 정치 입문을 쭉 기획하고 있다고 한 게 아니라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느 날 갑자기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졸지에 정치인 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처음 만났을 때 그 얘기부터 하셨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내가 정치를 쭉 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바람에, 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지에 정치인에 대해서 내가 참 부족한 게 많다. 이 얘기를 제가 기억합니다. 그죠? 그런데, 참 오래됐네요. 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둘 다 젊었을 때인데, 그때. 근데 아버님 때도 못 이룬 대선 출마를 하게 되신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감회가 새로우시죠? 여러 가지 감회가. 근데 저는 생각이 그때하고 똑같은 게요. 예. 여전히 저는 모자라요. 부족한 게 많아서. 예. 저는 정말 저보다 훌륭한 분들 그 장점을 다 모아서 그분들 힘 도움 받아서 대한민국을 한번 새롭게 바꿔보고 싶어서 도전을 했습니다. 나는 혼자는 안 되지만 그러길래 더더욱 여러 사람과 힘을 합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겠다고. 어쨌든 출마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처음 인터뷰할 때 정말로 정치인 같지 않으셨거든요. 지금도 다른 정치인과 좀 느낌은 다르신데 여하간 감회가 새로워서 그 질문부터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상황은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다른 후보들 얘기하기 전에 우선 당내에서 유승민 후보부터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결국 당내 경선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결국은 국민들 선택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룰싸움 이런 거는 별로 저는 관심이 없고 국민들한테 어차피 이게 이제 경선이 문제가 아니라 경선 끝나고 나서 이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 저희가 솔직히 열세인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경선 과정도 결국 본선을 생각하고 본선에 어떻게 국민들에게 제대로 심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이런 차원에서 경선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우선 그러면 당내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보자면 당연히 당내 경선부터 일단 당내 경선 후보를 제압하고 이겨야 그 다음에 또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있겠죠. 아마도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주 다단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후보가 그동안 훨씬 더 유력한 주자 취급을 받아왔는데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당장 지금 지지율을 보면 그다지 차이도 안 납니다. 의원님하고 지사님하고. 그죠? 그닥 차이가 없죠. 그닥 차이가 없을 정도로 낮습니다. 두 분이. 근데 오차범위 내에 있죠. 우선 유승민 후보하고 본인의 차별점 뭡니까? 이제 국회의원을 함께 했던 경력은 같고요. 이제 저는 도지사로서
실제로 이 일을 풀어봤다. 의원 위에 도지사 경력이 있다. 예, 도지사로 중앙정치도 경험을 했고 경기도지사 하면서 실제 실적도 내봤다, 일을 해봤다. 이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거 분명히 큰 차이네요. 네, 설득력 있고. 그런데 그 전에 경기도지사 이인재 손학규 김문수 3연속 대선 도전 실패의 역사가 있습니다. 네, 이젠 끊을 때가 됐네요. 이제 끊을 때가 됐다. 그러면 현안도 여쭤봐야 되는데 우선 사실은 그 본격적인 현안은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셔가지고 1시간 정도 네. 저랑 압박 면담을 하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 전에 급한 대로 오늘 전화 연결을 했는데 그래서 한 가지만 남들과 차별되는 공약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이거는 내가 좀 다르다. 아무래도 사교육 금지, 모병제 이 두 가지가 뭐 다 차별이 돼 있죠. 공약의 사교육의 전면 금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학원이 안 된다든가 과외가 안 된다든가. 그런 겁니다. 아, 그래요? 일단 학교 바깥에서 하는 학교 안으로 다 사교육이라는 것을 학교라는 플랫폼 초중고 대학교 안으로 집어넣고 네. 나머지 바깥에서 하는 사교육은 다 금지하자는 것을 국민들께 국민 투표로 여쭤보고 국민들이 동의하시면 내년 이제 지방선거 있잖아요. 예. 지방선거 때 그걸 국민들께 여쭤보고 괜찮다고 다 동의하시면 이제 국회에다 요청을 해야죠. 사교육의 김영란법 같은 걸 만들어 달라. 어떤 사교육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그리고 어디서만 할 수 있고 어디서는 안 되는 거냐 그리고 그걸 어겼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느냐 이런 것들을 국민들 동의하에 국회가 법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인 금지는 불가능하니까 제한적으로 만들겠다. 대단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허용을 다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 허용을 학교 안에서 하고 그 학교 안에서 하는 이 공공 영역에서 하는 이 학교 안에서의 교육은 가능하면 국가가 부담을 해주는 그렇게 가서 사교육 종사하시는 분들도 새로운 플랫폼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국민들 부담도 덜어드리자는 겁니다.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자, 그리고 모병제 이건 좀 설명을 잠깐 해주시면. 이런 거죠. 일단 우리는 안보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안보가 중요해서 이 안보의 가장 기본은 군인데 이 군에 들어갈 사람이 일단 2022년부터 절대적으로 모자랍니다. 예. 특히 지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군 감축안인 52만 명 수준으로 줄이더라도 2029년부터는 우리 태어난 남자의 수가 25만이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100% 진경을 다해서 몽땅 그 25만 명을 군대를 다 보낸다 하더라도 한 2만 명 이상 부족하고요. 어차피. 예. 그렇게 되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왕창 더 줄여야 되는데 지금 그 준비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감축을. 그렇다면 방법은 뭐겠어요? 군에 입대해 있는 기간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산수죠, 산수. 네. 그런데 아무도 늘리자는 얘기는 안 하고 다 줄이자고 그러는데 남경필만 늘리자고 하는데 그냥 지금처럼 월급 15만 원 주고 늘리자고 하면 이거는 국가가 젊은이들에게 이거는 착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 군인으로 대우 잘 해주고 공무원 수준으로 해주면서 3년 정도의 근무 최소 기간을 하는 이 직업 군인으로 가자. 이게 바로 모병제. 진보 진영 공약을 해도 손색이 없는 공약들인데, 근데 반면 유승민 저희가 유승민 의원과도 전화 연결을 이제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아니고 조만간 유승민 그러면 후보의 공약 중에 이거 말도 안 된다 하나 욕해 주세요. 근데 아직 공약이 없어요. 공약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네, 정의로운 사회, 따뜻한 공동체, 따뜻하고 이런 얘기는 다 공감을 하고 지금 제가 공약 나온 거 보니까 보육 관련돼서 3년 육아휴직 보장 이런 내용이 있던데 그 외에는 아직 공약을 제가 잘 못 봐서 제가 비판하기가 어렵네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네. 저희가 모병제를 반대한 거는 들었거든요. 정의롭지 못하다고. 그렇죠. 그 어떤 공약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는 제가 들어봤는데 네. 또 정의롭지 못하다는 이 유승민 우리 후보님의 모병제에 대한 입장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치열하게 토론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모병제가 지금이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로 군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가열차게 한번 토론해보고 싶습니다. 저희도 이제 싸우는 거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 자리를 한번 저희가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본 대선 후보로서 저희가 예의상 반드시 여쭤봐야 될 것을 여쭤봤고. 예. 직접 압박은 오셔서 당하시고. 네. 어제 마침 대통령의 인터뷰로 하기 민망한 수준이긴 했는데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민망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참담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인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우리 국민들의 생각, 또 법적인 판단, 이런 상식적인 판단과 굉장히 저렇게 동떨어진 생각을 하시는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참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그런 인터뷰도 하고 이러는 이유 중에 하나로 박한처 수상이 3월 13일 이전에는 이영민 재판관이 이제 퇴임하기 이전에는 판결이 나야 한다고 이제 시기를 말하면서 이제 위기감을 더 크게 느낀 것 같은데요. 네. 이 3월 13일 이전의 헌재 판결 발언에 대해서는 시기는 그 이전에 돼야 된다고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뭔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준비할 때 네. 어떤 플랜을 짜잖아요. 네. 아무리 계획이 없더라 계획성이 대부분 이런 대선을 준비할 때 그런 걸 어떻게 없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전부터 이 5월 10일 아니면 4월 26일 네. 요 두 날짜 중에 대선이 치러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나 시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박한철 헌법소장의 발언.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지연 전술도 쓰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체 특검이 이제 뇌물죄를 굉장히 강하게 특정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한다든지 이러지 못한 채 특검이 끝나길 바라는 것 같거든요. 2월 말에. 그래서 거꾸로 특검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이제 반환점을 도운 시점에서 특검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십니까? 특검 연장에 대해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연장하자 말자 이런 얘기 하는 거는 특검의 지금 이 의지를 또 어떻게 보면 약화시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면 연장을 하는 거는 충분히 정치권 안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요. 국민들이 볼 때 이거 미진하다, 이거 시간 부족으로 안 되겠다 이러면 당연히 이제 특검 연장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합의를 하면 될 거고 다만 이제 이런 거죠. 제가 봐도 탄핵을 한다는 거는 결국 헌법을 위반했느냐의 문제잖아요, 대통령이. 저는 블랙리스트 이것만 해도 탄핵에 이르는 사유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탄핵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테고 더 많은 다른 범법 사실이 있는지를 보기 위한 특검 연장 이런 것들은 이제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부족하다고 하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기본 입장은 그러시고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꼭 여쭙지 않을 수 없는 게 이제 상대적으로 진보 진영의 후보로는 지금 여론조사 기준만 가지고 가자면 문재인 전 대표 쪽으로 기울고 있고 그리고 보수적 후보로 구분하자면 여전히 1위는 반기문 전
총장으로 이제 모아지고 있는데, 근데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율이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이제 하락 추세란 말이죠. 경향 자체가. 그렇죠. 예, 일단 하락 추세인 이유는 뭐라고 보시고, 그리고 반기문 전 총장은 바른정당으로 입당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제3지대에 남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뭐 빅텐트니 이런 세력을 독자적으로 구성하는 걸 추진해야 됩니까? 객관적으로 정치인으로서 보자면 어떻게 해야지 반기문 전 총장이. 저는 뭐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정치인은요, 어떤 자기가 결정을 하고 거기에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외교관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결정을 내려주면 네. 그거를 잘 실행하는 거죠. 양쪽에 그런 이렇게. 의미에서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반기문 총장께서 지금 정치인으로서의 이 결단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반기문 총장께서 뭐 제3지대를 가든 바른정당으로 오던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세상에 옳은 길이 어디 있어요. 그냥 어차피 결정을 하고 가봐야 길이 열리는 건데 네. 어떤 방식이든 간에 빨리 결단을 하고 입장을 정리해서 그 길로 매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답을 내려야 하는데 답을 못 내리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군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고 대통령이란 자리는 사실 매일 결정하고 매일 책임지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이거보다 얼마나 더 큰 문제들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결정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하되 좌고우면하지 않고 결단을 탁탁 내려주는 리더십, 이게 대통령의 리더십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반기문 전 총장은 그런 정치인의 자질을 못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반등할 수 있는 길은 제가 볼 때는 설 연휴 전에 예. 본인의 정확한 입장을 정치적 결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결단을 내리면 계속 쭉 가는 그런 결정을 오늘 내일 중에 내려야 그래도 이제 지지율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완주 못한다 이런 얘기도 정치를 오래 해본 분들은 많이 얘기하잖아요. 정치가 만만치 않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텐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단을 해야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하지 않고 미루면 지지율은 점점 더 떨어지게 돼 있죠.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행이 요즘 얼터너티브 아니냐 그런 얘기를 점점 듣고 있습니다. 지지율도 꽤 상승하고 있고 예. 이 현상과 그 자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누구든지 국무총리 하신 분들은 대통령 꿈꿔보지 않으셨겠어요? 거기까지 갔으면 생각하겠죠. 예. 그럼 늘 사람은 정치인은 위를 쳐다보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했을 테고요. 다만 이런 거죠. 지금 대행이잖아요. 네, 대행. 이제 그러면은 탄핵 결정되자마자 옷을 또 벗고 출마하면 또 이제 대행의 대행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국가적으로 이렇게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확장성이 어차피 이제 결국은 뭐 문재인 후보가 됐던 뭐 안희정 후보가 됐던 민주당의 후보와 뭐 1대1로 겨루든 아니면 뭐 안철수 후보 같은 또 제3 후보가 나오든 결국은 이렇게 겨루게 될 때 지금 이 중도적인 판단을 하시는 우리 유권자들에게의 확장성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황교안 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이제 새누리당 지금 현재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표를 얻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불가능하지 않냐? 상당한 지지율까지는 올라갈 수 있었지만 그 대선을 이길 수 있는 정도의 지지율은 안 올라갈 테고 예를 들면 거꾸로 남경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지율은 별로 미미하지만 후보가 된다면 중도층을 확장을 해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대통령 선거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 그래도 있지 않을까.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저도 남경필 도지사님의 중도 확장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데, 네. 거기까지 지지율이 안 나오네요, 안타깝게도. 이제 시작인데요, 뭐.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짧게. 오세훈 최고위원이 양다리 아니야 하는 행보를 좀 보입니다. 예. 반기문 전 총장 선대위원장을 맡을지 안 맡을지. 네. 맡으면 최고위원을 관둬야 되는데, 최고위원은 또 선대위원장 제안을 받고 나서도 최고위원은 수락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요새 이걸 어떻게 판단할까. 예. 하나는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야, 그 말이 되냐. 예. 근데 또 요새 뭐 영역도 없어지고 저는 뭐 안희정 지사하고 손도 잡고 그러는데 예.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꼭 이것도 뭐 과거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과거와 다르다. 예. 이런 것들이 새로운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안희정 도지사하고 그러니까 서로 반대편 진영에 서 있지만 손을 잡는 거하고는 다른 의미 아닙니까? 오세훈 최고위원은 이쪽 이득도 보고 저쪽 이득도 보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겠죠. 제가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어떤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 네.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네.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전 시장한테. 마지막으로 본인은 결국 본인과 안희정의 대결이 될 것이다. 예. 네. 두 분 다 지금 당 내에서 지지율이 1위도 아니고 2위도 아니고 그 3위 수준인데 예. 3위끼리의 대결이라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대선이 네. 두 분의 대결이 될 거라는 전망은 어떤 근거에서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문재인, 반기문 이런 후보 대결이 되면 네. 지금은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지지율만 놓고 보면. 지금 기준으로만 보자면 예. 예, 그렇게 되면 이것도 옛날처럼 또 패로 나뉘어가지고 실컷 뭐 이념 대결하고 또 진영 대결 한 다음에 선거 끝나고 나면 또 협력 안 하고 싸우고 뭐 이러지 않을까. 네. 이런 이제 좀 그런 거 좀 그만하자 하고 싶은데 지금은 예를 들면 이 문재인 후보가 일단 박근혜 대통령 싫다. 그래서 정권 교체하자라는 것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또 그 반대 진영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그래도 꺾으려면 반기문 총장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진영 논리가 지금은 지지자들 사이에 작동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다. 이제 우리 새로운 거 한번 해보자. 대한민국이 계속 이래서야 되겠느냐. 네. 좀 젊고 역동적이고 투명하고 협력하는 협치와 연정이 가능한 사람들로 한번 새로운 정치로 바꿔보자. 이런 흐름 가게 되면 저는 뭐 남경필 안희정 대결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갈 길이 굉장히 멀어 보입니다만은 네. 현재 지지율은 너무 어림도 없기 때문에. 근데 뭐 모르죠. 지금 몇 개월 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예. 두테르테 대통령 다 보니까 지지율이 보통 0.2%에서 시작했더라고요. 예.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엔 스튜디오에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남경필 경기지사였습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국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의 비상식량으로 쓴다는 남미 최고의 완전식품 마카 플러스 한국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식품이라는 산삼 플러스 거기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녹용까지 일단 이 세 가지를 모두 넣은 제품이 나온 거니까 마카 산삼 녹용 대박 좋은 건 다 있네 031-323-2559 영암네이처 yhnatuRE.com 자, 문자 잘못 보내신 분 있습니다. 노홍철 DJ 파이팅. 저희가 언제 한 번은 노홍철 DJ와 실시간으로 전화 연결 한번 해서 청취자 수업 한번 하려고 합니다. 네. 어쨌든 9720 쓰시는 분 여기 아닙니다. 잘못 보내셨고요. 저희가 이제 급조한 캠페인 버스에서 뉴스공장 듣자. 실제로 강남 6번 마을버스 김찬호 기사님이 뉴스공장을 듣고 있다고 기사님이 면허증 사진을 보내오셨어요. 본인의. 계속 들어주십시오. 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버스 기사님 이름 어떻게 알았냐고 했는데, 버스 문 위에 기사 면허증이 나와서, 예. 제가 운전을 하다 보니 버스 탈 일이 오래돼가지고 몰랐네요. 그렇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듣자. 예. 옥스퍼드에서 제가 왜 옥스퍼드에 앉아서 서울시 교통정보를 듣고 있을까요? 라며 한국인지 영국인지 헷갈리기 시작하셨다며. 이건 또 뭡니까? 근데 밑줄에 한때는 김어준 씨 팬이었지만 지금은 아닌. 그런데 왜 제 방송을 듣고 계십니까? 김소영 씨. 네. 하지만 방송은 최고로 잘하십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듣는 분들도 문자를 보내줘. 어디서 듣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저희도. 네. 자, 에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점점 잠이 깨어가고 있어요. 이제. 네, 오프닝 때는 제가 반기문 전 총리 몇 분을 총리로 만들었어요, 제가 말하다가. 했는데, 자, 김진애 선생님 나오신 지금을 깼어요. 네. 오늘 주제가 뭡니까? 그 주제 얘기하기 전에 일단 지난번에 전혀 안 보시는 도깨비 네. 드라마에서 제가 퀴즈를 하나 냈는데 네. 퀴즈에 엄청나게 많이 응모하셨습니다. 김어준 선생님 빼놓고는 많이 본다고. 근데 제가 오늘 그 답을 발표할 수는 없고 네. 조금 더 시간을 드리고 아직도 못 찾으신 분이 본인 많아요. 트위치나 페이스북에 응모를 써놓고. 네네. 거기에서 다음 주일에 제가 밝혀드릴 테니까 네. 도깨비 드라마 내에서 운영국 내부에 나오는 씬이 딱 하나 있다. 근데 실제 씬이 있다. 실제 씬이다. 그리고 네. 그거는 칼을 뽑는 장면이야. 도깨비가 칼을 뽑으려고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다. 그걸 가지고 도깨비가 한번 어디서 칼을 뽑는다 또 고통스러워요? 가슴에 꽂힌 불에 칼을 뽑으려고. 왜 가슴에 꽂혔죠, 그게? 그거 여기서 얘기하려고. 지금 다시 이번 설날에 정주행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그거 하고요. 그리고 오늘 주제는 사실은 남자가 아니라 남자 여자에 맞춘 그 싱크대를 남자 키에 맞추라라고 하는 주제인데. 아하. 남자 키에 맞아. 혹시 싱크대 사용하시나요? 사용하죠. 저 설거지도 자주 합니다. 설거지 자주 하시죠. 네. 설거지는 거의 제가 합니다. 네. 싱크대가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 근데 아주 편하세요? 싱크대가 좀 낮은 편이죠, 항상. 그렇죠. 네. 근데 종수께서 꽤 키가 크시죠? 꽤 키가 여섯 척은 되시는, 여섯 척은 되시는데, 6척 정도면은 사실은 꽤 높아야 되는데, 아마 허리가 물이 튀거나 그러는 건 못 느끼셨어요? 물이 튀죠. 네, 물이 튀고. 네. 그리고 하고 나서 허리가 좀 아프거나, 뻐근하거나. 보통 불편하죠, 예. 이거 이제 이런 거는 문제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거지를 도맡아서 하신다. 제가 도맡는 거를 제가 바꾸겠습니다. 네. 도맡아서 하신다. 이건 박수 칠 일입니다. 대단히 박수를 칠 일입니다. 박수 주시고요. 네. 일단 좋은 건 다 받고. 근데 제가 오늘 주제를 갑자기 생각한 게 원래는 딴 거로 생각하다가 한 게 지난주일에 황교익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원래 제사 음식을 남자가 하는 게 그게 원래 전통 문화다. 네,
유교 정신에 맞다. 유교 정신에 맞다. 이러고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걸 듣고 이제 오늘 얘기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황교익 선생님께 이제 그거 얘기 들으면은 마치 요새도 그러니까 제사 음식을 남자들 보고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로 해서 여자들이 좀 박수도 치고 좋은 얘기일 것 같지요. 그렇게 들립니다. 그렇게 들리시죠. 예. 근데 저는 그거 들으면서 기분 되게 언짢았어요. 왜요? 아니 워낙이 제사 자체가 남자의 독점적인 영역이었는데 그러니까 제사 음식 만드는 것까지 독점했구나라고 하는 거로 해서 저는 기분이 되게 좀 언짢았습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제사 당연히 여자니까 제사 음식 명절 때마다 같이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정말 소외감을 느꼈을 때가 명절 때거든요. 명절 때 제사 음식 특히 만들고 음식만 만들어주고 구석탱이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절 못하는 거. 이게 굉장히 엄청난 소외감이었는데 그 소외감이 실제로 음식 만드는 것까지 있었구나라는 이제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 여자들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일단 황교익 선생님께서도 좀 알아주시고요. 그만큼 우리는 소외감에 우리가 정말 절어 있다. 불공평한 게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부엌으로 오면 사실은 이제 부엌을 여자가 쓰면서 여자가 사실은 독점한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부엌에 남자가 일을 안 해서 뿐이 아니라 사실 부엌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있고 재밌는 일인데 여자가 독점하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집은 상당하게 많은 부분에 남자를 소외시킨다고 저는 제가 이제 평소에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 부엌이 남자를 거꾸로 소외시킨다. 집 전체가 그렇지만 그 정도도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여자는 부엌에서만 있으라고 왜 싱크대를 여자 키에 맞춘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남자 보고 들어오지 말라고 말고 하라는 것도 거꾸로는 여자들 이 공간은 우리 공간이니까 배타적으로 여자한테 맞춰야 돼. 그런 것도 적지 않게 작용을 한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업자들이 그렇게 한 거고요. 업자들이 이제 여자의 키에 맞춰 가지고 한 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요새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달라지는데 젊은 세대뿐이 아니라 우리 작년 세대인 우리 김원준 총수도 달라지시는데 청년 세대십니다. 그것이 달라지는데 이게 굉장히 이게 힘들어진다 이거죠. 일하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평소에 굉장히 주장을 하는 게 싱크대를 남자 키에 맞춰라. 남자 키에 맞춰서 이걸 올려놔야 일단 남자가 편해야 된다. 남자는 구석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 절대로 싫어하고 제가 몇 가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남자들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거 되게 싫어한다. 이 신체적 문제가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거 못한다. 배가 걸리고요. 네네. 딴 것도 걸릴 겁니다. 아니 선생님 너무 야하신 거 같네요. 야한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고요. 그래서 남자들한테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그러니까 남자들의 장기를 살릴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서서 하는 걸 잘해요. 왜 그러냐, 다리 힘이 좋아서 그러냐, 서서 하는 거 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힘 쓰는 거 잘합니다. 그러니까 칼질 하는 건 그리고 칼질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칼을 쓰는 거는 다 남자한테 맡겨라. 그건 파괴 본능이거든요. 네네. 다 죽었어. 너무 신나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스트레스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서서 설거지를 하는 거를 별로 즐기고는 안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하여튼 간에 이제 연속적인 거로 그래서 서서 하는 거로 해서 하는 거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부엌이 돼야 이게 행복해진다. 제 지론이 남자 여자가 따로 살 수 있지만은 같이 사는 동안은 적어도 행복해야 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그런데 남녀가 행복해야 같이 행복해야 대한민국도 행복해진다는 게 제 지론이거든요. 근데 남자들 평균 키하고 여자들 평균 키가 대략 10cm 정도는 차이 나는 걸로 기억나는데 그럼 10cm 올려버리면 여성들이 정장할 때도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10cm까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타협을 해야 되는 거죠. 5cm 정도에서? 5cm 정도로 타협. 아니 근데 이게 그래서 몇 cm가 딱 적당하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많이 시중에 나오는 것들이 한 82cm에서 87cm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럼요. 선생님은 건축을 하셨고 건축은 사실은 가구 디자인도 영역이 들어오잖아요. 모든 공간에 관련된 걸 다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싱크대가 높낮이가 조절된 싱크대를 만드시면 어때요? 이미 있습니다. 그거. 있어요? 이거 시중에 있습니다. 시중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싸죠 아무래도. 올라갔다 요새는 책상도 올라갔다 내려가 높낮이 조절하는 게 있는데. 싸게. 근데 좀 싸게 하고 하는 것보다 근데 저는
일단은 그거 해서 하려고 그런 건 신혼 하시는 분들이나 하고, 그리고 그거는 남녀의 키 차이가 너무 나는 경우에만 하십시오. 너무 나는 경우만 하고, 대개 보면은 한 10여 cm 정도 차이가 나. 저희 집은 한 15cm 정도 차이가 나요. 네. 근데 그런데도 적절하게 타협을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싱크대를 보통 보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재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개 자기 키의 절반에다가 한 5cm 정도를 더 높이면 이게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게 돼요. 그래요? 인천공학적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김총수 경우에는 6척이라고 치면은 90cm에다가 네. 5cm를 더하면 95cm나 되거든요. 그 정도. 엄청 꽤 높은 겁니다. 1m에 가까운데요? 95cm면 거의 네덜란드 기준이에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남녀가 다 키가 커가 제가 네덜란드에 갔다가 정말 너무 커가지고 네덜란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족속인데요. 가장 큰 족속이라서 네. 그런데 190이면 평균 키에 가깝게. 예. 거의 그럴 180은 왜 이렇게 작아? 막 그러고. 맞습니다. 근데 같이 부엌에서 일하는 여자분이 얼마나 키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약간의 조정을 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새로 싱크할 때 굉장히 서로 싸우고 많이 그랬는데 적절하게 사이에서 맞추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럴 때 여자분들한테 항상 제가 여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높이가 낮은 거는 우리가 남자 키를 자를 수는 없지 않냐. 줄일 수는 없지 않냐. 근데 우리는 여자들은 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신발을 신으면 되지 않냐. 부엌에서도 하이힐을 신으십시다.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절반의 타입에서 조금 5cm 정도 10cm 가까이 올리고 대신 여성들은 약간 높은 실내화를 약간 높은 실내화를 신으면 또 집안에서 꼴도 좋아집니다. 몸의 꼴. 몸의 꼴도 훨씬 더 좋아지고. 되고. 네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별별 짓을 다 해가면서 이 남자들을 부엌에 초대하기 위하여 또 남자들이 부엌에서 편하게 사실 남자들한테 부엌은 참 불편한 공간이에요. 굉장히 불편해요. 높이만이 아니라 뭐 냄비부터 시작해서 걸리적거리는 게 너무 많아요. 많습니다. 조금만 실수하면 그릇도 깨지죠. 그럼요. 화나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편한 부엌으로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뭐 실제 높이 하나뿐만이 아니라 높이도 높이지만요. 안 깨지는 걸로 또 바꿔주셔야 돼요. 네, 그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근데 안 깨지는 것만으로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성들 입장에서는 그 재질도 중요하고 모양도 중요한데 그릇들이 전부 다 철로 할 수도 없고 스테인리스나 아니 철로 하든가 둘이 같이 살겠다는데 그거 안 되면 뭐야. 그리고 부엌에서는 가끔씩 깨져야지 정상이에요. 깨트려야 또 새 것도 사고. 또 제가 그리고 좋은 칼을 사주셔야 됩니다. 남자들이 정말 행복해하는 칼. 부엌에 크고 예리하고 정말 잘 드는 칼. 이런 그 도마도 아주 근사하게. 이런 거를 사서 남자들을 들여보내야 됩니다. 칼 멋지면 칼 자꾸 쓰죠. 네. 왜냐면 남자들이 칼 일을 참 잘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못한다고 굉장히 구박을 받지만 사실 뭐 이 설거지야 뭐 그렇게 노하우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칼질은 굉장히 노하우가 필요한데 남자들이 저 두툼한 손으로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괴 본능이 있다니까요. 글쎄 말이죠. 잘 파괴해야지. 근데 파괴가 아니라 좀 더 창의적으로 하는 거로 해서. 그리고 제가 또 이 짧은 경험의 길전에 말씀드리면 싱크대가 물이 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엔 싱크대가 너무 얕아요. 얕아서 그렇습니다. 얕으면 물이 튑니다. 그러니까 싱크대가 좀 깊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항상. 왜 이렇게 얕게 만들지? 근데 싱크대가 깊으면 또 이제 그거는 또 깊으면은 또 이걸 집을 때 좀 힘들게 팔을 뻗어서 집어야 되는데 팔이 그렇게 깊지가 않으니까 그것도 있는 거죠. 근데 싱크대 자체를 조금 높이면 그러면 물 튀기는 게 없어집니다. 물 튀기는 게 지금 이제 수도랑 가까워지니까. 네네, 수도랑 가까워지고 그리고 뭐 요새 수도라고 하는 게 다 이렇게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뜻이 사실 뭐 이것뿐이겠어요. 하여튼 명절 앞두고 참 이제 남자 여자의 이 전쟁이 다시 또 집안이 전쟁터가 될 텐데. 요즘 점점 많이 줄어들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서로 좀 같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 그게 2단 싱크대 어떻게 2단 싱크대?
2단 싱크대는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아. 지금 청소년 머릿속에는 어떻게든지 이걸 상품화를 해가지고 어디서 좀 팔 수 있지 않을까 이것만 생각나시는데 우리 아니면 경사진 싱크대 2단. 이쪽에선 네가 해라 이쪽에서 내가 해라 이렇게 이런 거. 사다리. 네, 사다리식으로. 사다리 모양으로. 사다리식으로. 왜냐면 아이들까지도. 상하 조절이 되려면 그다음에 거기 이제 그걸 끌어올리고 내리는 이제 장치도 필요하고 일이 커진데.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부엌이 굉장히 남자들한테 일하기 힘들게 만들었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통상적으로 여자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한테는 투자를 안 해줬던 거예요. 사실 부엌이 집에서 제일 좋은 장소에 있고 제일 비싼 게 있고 제일 풍족한 게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엌에 투자를 하라고 그러면 꼭 여자한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부엌이 가장 비싼 기구. 뭐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자기구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워낙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부엌에서 좀 남자 여자가. 경사진 긴 싱크대 어때요? 경사진 긴 싱크대건 사다리건 아니면 싱크대 높낮이를 조절하시는 거든 아니면 싱크대를 남자 키에 맞추신 거든 어디서나 남자 여자가 좀 행복하게 이번 명절을 남자는 세우고 우리는 여자들은 쪼그려 앉고 이렇게 하면서 좀 즐겁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싱크대 높낮이만 달라져도 대한민국의 행복이 좌우됩니다. 사람들이 저도 설거지가 싫은 이유가 물 튀거나 손에 물을 묻혀서가 아니라 허리가 아파서 싫거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한 5분만 해도 허리가 아파요. 그리고 남자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 또 우리 여자들은 그걸 못 참고 또 가서 또 내가 할게 뭐 이러거든요. 이게 악순환입니다. 그러니까 10cm가 당신의 10cm가 당신의 전체 인생을 좌우한다. 근데 그 싱크대의 높이 때문에 남자들이 허리가 아픈 거는 잘 이해를 못 해요. 네. 그게 불편해요, 진짜. 허리가 아파요. 굉장히 허리 아픕니다. 네, 높이가 안 맞으면. 그래서 이제 경사진 싱크대를 좀 개발해 주시고요. 싱크대, 그러니까 부엌, 예전에는 여자만 왜 부엌에 해야 하는 관점에서 이 주제를 다룰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하여튼 민주주의와 평등과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는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경사진 싱크대 밀겠습니다. 그게 저렴하다. 네. 저 안 되면 집에서 남자들이 톱으로 썰어야 된다든가 이쪽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애 도시건축가 김진애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기까지입니다. 김어준이었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